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40 중반의 나이가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저는 나이는 많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에요. 이 나이에 새댁이라고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좀 민망하고 쑥스럽긴 한데 저에겐 남편과 결혼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순전히 딸이라는 이유로요. 세상에 제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닌데 가족들은 마치 제가 원해서 딸이 되기라도 한 듯 저를 볼 때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휴, 너 같은 쓸모없는 계집애는 세고 셌는데 왜 하필 머스마가 아닌 거야? 분명 아들이라고 했는데 계집이면 차라리. 에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지만 왜 옛날 어른들, 특히 할머니와 엄마를 비롯한 여자들이 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걸까요? 물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제가 사내가 아닌 계집이기 때문에 못마땅해 하기는 마찬가지였어도 대놓고 상처 주고 멸시하던 건 늘 집안 여자 어른들이었어요. 저희 인생은 어리고 크고를 떠나 언제나 계집이라고 차별받고 갖은 멸시를 당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 바탕에는 더 억울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희 집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언니만 4명이 있었고 엄마는 아들을 낳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짓이 없었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저를 낳기 전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간 것이 화근이었어요. 이번엔 분명히 아들이야. 방울 2개가 보여. 금줄 튼튼한 걸로 준비해. 정말요? 저 이번에 정말로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우리 산신령님을 못 믿는 거야. 분명 사내야. 이 말을 들은 저희 엄마는 마치 당장 아들을 낳기라도 한 듯 잔뜩 신이 나셨죠. 때마침 제가 들어서자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대요. 그런데 막상 낳고 보니 제가 기다리던 아들이 아닌 딸이었고 이번에는 분명 아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온 집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 역시 제 잘못은 아니었는데 저는 마치 큰 잘못을 하고 태어난 것처럼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그거 아니어도 서러운 일 많을 제 인생을 더욱 퍽퍽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엄마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 한 번을 주지 않아 보다 못한 큰언니가 엄마 대신 저를 챙기고 돌봐주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큰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하네요.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도 그때의 저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어린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빨리 어른이 되어 집을 떠나는 날만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저를 낳고 1년 반 뒤에 남동생을 낳았어요. 어찌나 요란하게 잔치를 하는지 어린 꼬마였던 언니들이 남동생이 받는 대우가 부러우면서도 그 잔치 속에 속도 없이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젠가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왜 아들과 딸을 차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야 딸은 시집가면 끝이잖아. 아들은 부모도 복양하고 제사도 지내주고 그래서 집안에 아들은 꼭 있어야 하는 거야.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아휴, 그때 네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니? 망할 점쟁이. 그때 분명 아들이라고 해놓고 내가 찾아가 한바탕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벌써 토끼고 없더라. 엄마도 여자면서 왜 그래? 엄마도 할머니가 여자라서 뭐라고 했어? 너도 시집가면 알게 돼. 엄마가 너 낳고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알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 근데 정민이를 딱 낳으니까 어떻게 됐냐?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돈도 100만 원이나 턱 주고 네 할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젠 아들 낳았다고 떠받들어 주잖아. 지금이야 네가 엄마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쩌겠니? 여자 팔자가 그런 걸. 저는 그 뒤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처럼 아들 낳지 못했다고 구박을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충분히 받은 구박, 처녀 귀신이 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차별과 구박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참 억울하고 서러운 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 하냐며 저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시집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밥값 해야지. 공부는 우리 장손인 정민이만 하면 된다. 자고로 우리 집의 기둥은 정민이야. 할머니는 저에게 그런 모진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할머니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도 할머니와 같은 생각인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에게 원래 딸은 그런 거라니까. 억울하면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니? 그냥 네 팔자를 받아들여.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집 딸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 다른 친구들을 보니 딸이라고 예쁨 받고 귀하다고 대접받는 딸들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 저는 더 비참함을 느껴야 했어요. 물론 제 위의 언니들도 저와 크게 다르진 않았죠. 언니는 화 안 나? 화 나지. 근데 뭐 우리가 힘이 있어. 그냥 어른 돼서 시집갈 때까지 참는 거야. 맞아. 나도 그래. 여기만 아니면 어디든 다 좋아. 큰 언니를 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빠가 기숙사에 있는 공장으로 보냈잖아. 맞아. 나도 곧 있으면 중학교 졸업하는데 그럼 나도 언니처럼 공장에 가야겠지? 진짜 너무해. 우리가 뭐 정남이 학비 버는 시다발이야? 그래도 중학교까지 보내주는 게 어디야? 난 이제 그것도 가지 말라고 할까봐 무서워. 다른 애들은 학교 가는 날이 제일 싫다고 하는데 난 학교 못 갈까봐 걱정이라니까. 맞아요.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저는 기를 쓰고 공부를 했기에 선생님들이 참 예뻐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보다 학교가 더 좋았고 학교가 좋고 공부가 좋으니 저의 성적은 늘 상위 그룹이었어요. 우리 현숙이는 머리도 좋아서 뭐가 돼도 정말 잘할 거야. 집에서도 좋아하시지? 선생님도 현숙이 같은 딸이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운이 좋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저의 담임을 하던 여자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말하며 칭찬하셨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의 딸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계집애라고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누구한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집안 어른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중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었는데 위에 언니들이 그랬듯 고등학교 진학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어요. 계집애가 그만큼 배웠으면 됐다. 옛날 같으면 국민학교 문턱에도 못 가는 계집애야. 계집애가 배운 게 많으면 사는 게 골아프다. 이제 너도 언니들 따라서 돈 벌어. 너도 그동안 키워준 값은 해야지. 저 그동안 밥값 충분히 하고 살았어요. 밥 매라고 하면 밥 매고 집안일 하라고 하면 했잖아요. 엄마 정말 너무해요. 뭐? 네가 밭을 맨다고 돈이 나와? 네가 살림을 한다고 돈이 나오냐고. 억울하면 시집가. 지금 생각해도 손이 파르르 떨려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엄마는 괜히 본전도 못 찾을 걸 멍청하다고 저를 타박하셨어요. 다른 집 엄마 같으면 편이라도 들어주거나 덜혼나게 막아라도 줄 텐데 저희 엄마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저를 봐도 못 본 척했고 오히려 저를 남동생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삼신할머니도 진짜 너무해. 공부머리를 주려면 우리 아들한테 줘야지. 왜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쟤한테 줬을까? 우리 집 장손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건데 이게 다 저놈의 기집애가 우리 아들 목까지 다 뺏어서 그래. 팔자도 독한 년? 저는 엄마한테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 전에 중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펑펑 울며 하소연을 했고 저의 사연을 들은 선생님은 그런 제가 가여웠는지 저의 학비를 대신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저에게 한 가지만 약속을 하자고 하시면서요. 선생님은 아직 어린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랐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학교 보내줄게. 대신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거다. 세상엔 공부만 잘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 선생님은 우리 현숙이가 기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선생님이랑 약속할 수 있지? 저는 산타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저에게 그날 선생님은 산타였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선생님도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자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할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무슨 꿍꿍이로 그러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데
누가 저의 가족인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마음에 빚이 있기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목숨 걸고 공부하는 저를 따라올 친구는 없었어요. 내심 대학도 가고 싶었던 저는 장학금이 아니면 절대 대학 입학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스스로 채찍질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희 집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선 큰언니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고, 둘째, 셋째 언니는 각자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갔어요. 마지막 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3개월 차이로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공부를 지지리 못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름도 생소한 고등학교에 겨우 입학을 시켰는데, 남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싸고 두는 엄마 아빠, 참 한심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저는 더욱 집에 오만정이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건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는 그동안 할머니 눈치를 보느라 저를 비롯한 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잘 돼서 자기한테 효도하기만을 바랬던 것을요. 정민아, 너 요즘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네가 잘 돼야지. 넌 우리 집의 기둥이고 희망인데. 엄마, 난 공부 싫어. 머리도 나쁘고 별로 대학 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니까. 그냥 막내 누나한테 공부하라고 해. 누나는 여자잖아. 누나가 공부를 해봤자 시집가면 그만이야. 네 누나가 잘 돼봤자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라고. 그래도 누나는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잖아. 으흐, 속 터져.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억울하지. 왜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너는 왜 그래? 분명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을 거야. 정민아, 오늘부터라도 죽기 살기로 해. 그 소리를 방문 밖에서 듣던 저는 하마터면 박장대소를 할 뻔했어요. 저도 누나긴 하지만 제 동생은 공부하기엔 의지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했거든요. 그런 애한테 지금부터 죽기 살기로 하라니. 저는 그때부터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에게 내가 옳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고, 동기부여가 확실하니 공부는 더욱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을까요? 제가 집에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려먹었죠. 제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무슨 전기가 그렇게 아까운지 꼭 큰 소리가 났어요. 아니,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게 어디서 전기를 펑펑 써. 이래서 집안에 암탉 울면 망한다는 거야. 너 그만 나대라. 책가방이고 교과서고 확 다 찢어버리기 전에. 네가 공부한다고 설치니까 네 동생이 마음을 못 잡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온갖 서름을 받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앞뒀어요. 나름 자신이 있어 대학 원서를 부모님 몰래 냈는데, 그래도 하늘만큼은 저의 편이었는지 저는 원하던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등록금이 아닌 다른 돈이었죠. 저는 장학금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학을 간다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여태 저를 도와준 선생님에게 또 도움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혼한 큰언니가 뜻밖의 저의 졸업식에 찾아왔어요. 아무도 제 졸업식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어디서 알았는지 제 졸업식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주었고, 여태 저에게 학비를 대준 선생님도 함께 자리를 가졌는데, 언니가 먼저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거 받아. 대학만 붙으면 뭐해? 가서 방도 없고 교재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집에서 너한테 그런 돈을 해줄 리도 없고, 언니가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 이건 언니가 꼭 해주고 싶어서 모았어. 언니 고마워. 나 솔직히 걱정 많이 했어. 대학 붙었는데 돈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닌가 무서웠어. 언니, 나 이 은혜 꼭 갚을게. 진짜 꼭 갚을게. 나 진짜 언니 아니었음 어떻게 살아나 싶은데 언니가 나 여러 번 살려준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 몇십 배로, 아니 몇백 배로 갚을게요. 두 사람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도 안 돼요. 현수가, 선생님이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네가 너의 재능을 펼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면 선생님은 충분해.
넌 내 제자잖아. 그것도 아주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제자. 세상에 이런 제자가 있는 선생님이 몇이나 되겠니? 오히려 선생님은 3년 동안 잘해준 네가 고마워. 저는 이렇게 또 도움을 받고 꿈에서 바라던 집을 나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대학이 있는 서울로 가겠다고 하자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저를 막으며 여태 키워준 값을 내놓을 거 아니면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즈음 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제 친부모가 맞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는 마치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가져온 짐은 옷가지랑 언니가 준 돈이 전부였고 저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지만 차별과 멸시가 없는 이 세상이 저는 천국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언니와 선생님에게 약속했듯 성공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와서도 그 흔한 미팅도 하지 않고 또 공부에 열을 올렸는데 이런 저를 보고 같은 학과 동기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넌 공부가 그렇게 좋아? 난 대학 오르고 평생 할 공부를 다 해서 이젠 하기 싫어. 이젠 캠퍼스 생활을 누려야지. 아까운 시절 다 간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친구에게 그냥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저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대학에 계속 다닐 수 있는 몸이 아닌데 그런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저 역시 자존심이 있으니 표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공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4년을 살았어요. 비록 4년 동안 마음 한번 편히 놓고 살지 못했지만 그런 노력 덕에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 교수님들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꿈에 그리던 공기업에 추천을 받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성적도 좋고 토익 점수도 좋고 교수님 추천서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취업에는 저를 넘어설 자가 없었죠. 그런데요, 이즈음 저는 집 생각이 났어요. 당연히 그리움과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반대로 당신들 도움 없이도 나는 이렇게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 초봉부터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금이환영하듯 선물과 먹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때마침 집에 놀러온 이웃 아주머니가 엄마와 함께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는 반가운 듯 호들갑을 떠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누구야? 현숙이잖아. 너 서울대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신수가 아주 환해졌구나. 그래, 취직은 했니? 네, 저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거기는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자기 정말 좋겠다. 맨날 재수하는 아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혼자 자라는 딸도 생각해. 얼마나 대견해. 대견하기는 무슨? 너 여기 왜 왔어? 좋은 데 취직했다고 자랑하러 왔냐? 어머, 미숙 엄마 왜 그래? 오랜만에 딸이 엄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좋은 시간 보내.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알았지? 무슨 개코 같은 소리야. 내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엄마, 오랜만에 본 딸한테 할 소리가 그것밖에 없어? 그래, 없다. 난 너 같은 계집이 성공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어차피 넌 시집가면 남이잖아. 네가 우릴 모실 것도 아니고 우리 죽으면 제사를 치러줄 것도 아닌데 난 필요 없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네. 알겠어. 그리고 이왕 산 거니까 두고 갈게. 버리든지 먹든지 마음대로 해요. 야, 그래도 자랑질하러 집에 왔는데 이게 다야? 돈봉투 같은 건 없어? 돈봉투? 그래, 딸 자식이 집에 오면서 그런 것도 준비 안 한 거야? 그리고 원래 시집가기 전엔 돈 벌면 집에 따박따박 돈도 붙이는 거야. 네 언니들 공장에서 일하면서 다 그랬는데 너만 안 하려고? 내가 왜 돈을 보내야 하는데? 왜긴, 내가 너 세상 빛보게 해줬잖아. 누구 덕에 네가 그러고 사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집을 나서는데 엄마는 그런 제 뒤통수에 쐐기라도 박듯 말을 던지더군요.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다음 달부터는 돈 붙여라. 공기업인지 뭔지 그렇게 대단한 곳이면 돈은 많이 받겠네. 싫어. 절대 안 보낼 거야. 그거 보내봤자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고 몽땅 정민이 밑으로 들어갈 텐데 내가 미쳤어? 욕심만큼 못돼 먹으냐. 넌 낳아주는 애를 이렇게 갚냐? 원에서 태어난 게 아닌데 엄마는 마치 큰 장사를 한 듯 저에게 돈돈거리셨어요. 뭐 대충 예상은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저는 그 후 스스로 고아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서인지 직장 생활은 저에게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뒤늦게 누리는 여유와 퇴근 후에 저를 돌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많구나. 그런 것을 느끼며 감탄하던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3년 정도 지났을까? 남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누나,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근데 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동생이 마냥 반갑지는 않았어요. 분명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저를 찾아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동생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집에서는 계속 취직하라고 하는데 난 조직 생활이 몸에 안 맞아. 난 아무래도 사장님 타입인 것 같아. 가게를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하고 싶은데 집에는 돈이 없대. 그래서 누나들 중에 가장 잘 사는 막내 누나를 찾아왔지. 돈 달라고? 빙고. 역시 똑똑해. 누나, 나한테 투자 좀 해라. 그동안 돈 좀 모았지? 진짜 웃긴다. 너도 엄마 아빠 닮아가냐? 네 말대로 나 똑똑해.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니? 그럴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다니 너무 당황스럽다. 에이, 가족끼리 왜 그래? 그리고 내가 그냥 달라고 했어? 빌려달라고. 초기 자본이 있어야 뭘 해보든지 할 거잖아. 됐어. 조직 생활도 몸에 안 맞는 네가 무슨 조직을 만들어? 너 줄 돈 없으니까 돌아가. 저는 누나답게 동생을 타일렀어요. 그러자 다음날 동생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이래서 딸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는 거야. 네 동생이 오죽하면 너한테 찾아갔었어? 독한 년. 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젠 하도 들어서 그런지 별로 상처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과 엮일 바에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만 충실했죠. 혼자 여행도 다니면서 저의 시간을 소중하고 알차게 보냈는데 사람의 인연이란 게 정말로 존재하는지 저는 여행을 하다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과 처음 만난 곳은 프랑스였어요. 저는 여행이었고 남편은 사업차 출장을 와 있었는데 시간이 비어서 잠깐 관광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타국에서 같은 한국인을 만나니 어찌나 반갑던지. 패키지 여행은 너무 고단해서 혼자 훌쩍 떠나왔는데 이렇게 남편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저와 남편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비슷한 동양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박물관을 나와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게에 들어가니 한국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괜히 귀가 쫑긋하고 시선이 갔는데 남편 역시 제가 같은 한국인 같아 시선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이 마주쳤고 가볍게 웃으며 몇 마디 나누다 커피도 함께 마시게 되었어요. 처음 이성 남자와 그것도 타국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니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이 남자 역시 이 시간이 특별했다며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말하니 처음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도 많다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나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이미 사기일 수 있다는 불신으로 예전 같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거리감을 느꼈는지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흐지부지 되는 듯 보였는데 운명은 운명인지 3개월 뒤 저는 스페인에서 남편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에게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줬고 남편은 박장대소를 하며 자신의 명함을 주었어요. 그 일 때문인지 남편은 저를 만나면 무조건 돈은 자기가 내려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얻어먹거나 뭔가 또 받으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젠 믿어요. 그래요. 계속 믿어줘요. 내 입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현숙 씨한테는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매일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바쁜 저를 위해 항상 시간을 맞춰줬고 늘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려 좋은 곳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은 저를 만나기 위해 바쁜 일들을 미리 끝내려 늘 무리를 했었더라고요. 휴일에 저를 만나지 않으면 그때는 아예 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일만 했다는데 이런 남자에게 반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남편도 저를 아주 많이 사랑했죠. 남편은 제가 여자여서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던 남편은 저 멀리서 크고 예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퉁퉁 부은 눈을 하고요. 이게 다 뭐야? 그리고 얼굴이 왜 그래? 주책맞게 자꾸 눈물이 나와서 나 좀 엉망이지? 미안. 그래도 이 꽃은 받아주라.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여왕처럼 내가 대접하면서 살게. 어? 뭘 이렇게까지? 누가 보면 청혼하는 줄 알겠다. 맞아, 청혼하는 거야. 나랑 앞으로 평생 행복하지 않을래? 물론 매일 행복하진 않고 어떤 날은 지지고 볶고하겠지만 나 이제 좋은 남자 아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나랑 결혼해주라. 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청혼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연애 기간만 4년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기대도 했었지만 고아처럼 자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저의 아픈 상처를 알고도 결혼을 하자니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니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바로 저를 쓸모없다 여기는 부모님이었죠. 시댁에선 저의 사정을 듣고 처음엔 상견례를 생각할까 하셨지만 그래도 결혼은 중요한 일이니 형식적으로라도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어요. 물론 부담은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제와 결혼을 하니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말이라도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엄마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주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뭐? 상견례?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자식 노릇을 했어?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부모 노릇을 하래? 됐어. 우린 안 갈 거야. 너 혼자 대학도 가고 그 좋은 직장도 혼자 들어갔잖아. 그럼 시집도 혼자 가면 되겠네. 어떤 논팽인지 뭔지 모르지만 분명 네 간판 보고 딴 마음 품었을 거다. 어디 홀랑 뜯기고 망해봐. 망할년. 처음부터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그 말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다음날 엄마에게 들었는지 평생 전화 한번 하는 법이 없던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고 그래도 상견례인이 참석하겠다고 날짜랑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알면 싫어할 텐데요. 그냥 안 오셔도 돼요. 아니다. 그래도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그럼 되겠니? 나도 뭐 너한테는 잘한 게 없단 걸 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 조금은 알겠다. 네 동생은 집안 돈 엄마 쌈짓돈 몽땅 말아먹고 가게 하나 한다고 저리 빌빌거리는데 너는 네 힘으로 모든 걸 다 했으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뜻밖이었어요. 제 기억 속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대학을 가겠다고 하자 엄마와 함께 저를 못 가게 막은 모습이었는데 아마 제가 모르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늙고 약해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동생이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은 것이 컸겠죠. 그렇게 마련된 상견례장. 아버지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잔뜩 심술궂은 얼굴로 엄마가 아버지 옆에 앉아 계셨고 남동생도 무슨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겠다는 듯 따라왔는데 조금 늦게 도착한 예비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엄마와 남동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리는 말에 저도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죠.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저야말로 놀랐네요. 그동안 그렇게 보려고 해도 못 보던 두 분을 여기서 다 보고. 아니 그게... 벌써 월세가 몇 달이 밀렸는지 아시죠? 이젠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보증금이 없습니다. 이야기인즉 저희 예비 시아버지는 엄마가 계약하고 남동생이 운영하는 닭갈비집이 있는 건물에 건물 주셨어요. 그런데 불황이라 그런지 아니면 가게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장사는 영 시원치 않았고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밀리다 보증금을 다 까먹어버려 도둑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엄마는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식구 앞에서 거의 엎드리듯 몸을 낮추고 쩔쩔맸어요. 근데 남동생은 그새 계산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장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누나가 결혼하면 저도 사돈이 되는 거니까요. 어머, 맞다. 정말이네. 사돈,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가족이니까 봐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시기를 못 타서 그렇지 참 똑똑하고 야무지답니다. 그래요. 그럼 네 한번 봐드리죠.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이신지 저도 부끄러운 저희 엄마와 동생에게 쉽게 그러겠다고 하셨고 그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듣자 하니 우리 집 며느리 될 아이가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이라니 저도 같은 부모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저렇게 장하고 대견한데. 그래서 말입니다. 제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세요. 무릎 꿇고 제대로 비세요. 그쪽 딸이긴 하지만 이젠 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입니다. 저는 제 며느리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절대 봐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당장 쫓겨나기 싫으시면 여기서 사과하시죠. 시아버님은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차마 자존심 때문에 시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무릎 꿇지 못했지만 남동생은 이게 기회다 싶었는지 덜썩 무릎을 꿇었고 자존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에게 빨리 자기처럼 무릎을 꿇으라고 닥달을 하더군요. 뭐해, 빨리 꿇어. 사장님이 봐준다고 하시잖아. 누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앞으로 평생 누나한테 충성하면서 살게. 이건 다 누나 덕이야. 누나가 우리 살렸어. 엄마 뭐해? 빨리 엄마도 누나한테 빌어. 시끄러. 내가 왜 쟤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세요. 그럼 지금 당장 가게 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 다시는 안 할 테니 애미를 용서해라. 딸은 시집가면 남이라더니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앞으로 친정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우린 이제 남이잖아요. 쓸모없는 계집이라고 하더니 제 덕은 보고 싶으세요? 현수가, 아빠도 너한테 용서를 비마. 그동안 미안했어. 그냥 우리가 옛날 사람이고 아둔한 사람이라 그랬다. 네가 쓰면 못 박는 건지 알면서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 저는 아빠의 사과까지 받고 나니 목이 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또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새기고 또 새기고 있답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본다. 분명 니네 부모님은 너한테 큰 잘못을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까지 저버려서는 안 돼. 이렇게 너한테 용서를 빌었으니 너도 너희 부모님께 기회를 드려. 그래야 나중에 네 마음도 편하다. 시아버지는 그 말씀을 끝으로 저희 엄마에게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도 모욕적인 말을 하지도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고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품에 꼭 안아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아가, 드디어 이제 네가 내 며느리가 됐구나.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많았지? 이젠 내가 너를 딸처럼 귀하게 여기마.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너 같은 딸을 꼭 갖고 싶었거든. 하늘이 드디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그 후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와 친엄마, 친딸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뭐든 좋은 것을 보면 시어머니는 제 생각이 난다고 하셨고 고생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 이젠 사랑받고 누리고만 살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복이 이리 많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후 은혜를 입은 큰언니와 선생님에게도 나름의 보답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언니와 선생님은 제가 이젠 행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이제 보니 저의 주변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저를 낳아준 친부모에겐 잊을 수 없는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 했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감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받은 고마움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며 살려고 해요. 이미 너무 많은 복을 받아 이걸 어떻게 다 갚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한데 이런 마음으로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남편과 함께 좋은 일 많이 하자고 약속을 했네요. 부디 이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